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읽고 요약한 이야기 구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호덕 선생님의 우리 글 바로쓰기라는 책입니다. 이 영상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이 책을 읽게 된 계기. 둘째, 이 책의 내용.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글 바로 쓰는 방법입니다. 제가 30살 무렵에 유럽 여행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유럽은 처음이라 패키지로 여행을 갔는데요. 같이 여행한 여행객 중에 60대 아저씨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아저씨는 유럽의 어느 곳을 둘러보던 계속 이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한국은 이런 것도 없고 참 미개해. 한국은 기껏 있던 역사적 문화유산도 자기 손으로 파괴해버리고 참 미개해. 듣다가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지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격하게 화를 내시면서 조선 총독부를 철거한 것이 미개하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국 사람이 쓰고 있는 말의 90%가 전부 일본에서 건너온 말인데 한국말 그까짓 거 해봤자 뭐가 있고 얼마냐 되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여행을 마치고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본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선 총독부를 그대로 두거나 혹은 이전했더라면 아픈 역사를 돌이켜볼 유산이 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의 근대화는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이 한국을 식민 통치하면서 이뤄진 점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 통치하면서 많은 근대화된 언어가 한국으로 유입이 된 것이죠. 그 할아버지의 주장과 근거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과연 우리나라 말이 별게 없는 말일까요? 한편 저는 책을 읽다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어떤 책은 읽기 편하고요. 이해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또 어떤 책은 읽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다 읽고 나도 머리에 남는 게 없고요. 그러다 보니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뜻이 무슨 뜻인지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어렵던 책도 결국 요약하고 나서 보면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꼭 쉽게 쓰여진 책이라고 해서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결코 가벼운 것도 아니었고요.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남들이 어렵게 말하는 걸 쉽게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그것을 해낼 수만 있다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 야, 구턴이 그거 이해했대. 근데 그거 왜 네가 좋아해? 왜냐면 구턴은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자기가 이해를 하고 나면 그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기막힌 재주가 있거든.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도 이제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됐단 소리지. 진짜? 그럼 이제 우리도 그거 이해할 수 있겠네? 그치? 이런 일 말입니다. 어쩌면 그때부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 과외비를 벌어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과외 선생님으로서 저의 신념은 하나였습니다. 어렵게 이해한다고 해서 더 잘 아는 것이 아니다. 쉽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더 깊이 이해하는 거다. 어렵게 말할수록 중요한 핵심은 놓치면서 자기가 뭔가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쉽게 쓰면 감동이 좀 덜하지 않나? 약간 어렵게 이렇게 꼬아서 써야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고 감동도 확 오고 그런 거 아니야? 해밍웨이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죠. 글을 간결하게 쓰는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가 어느 날 친구들과 이런 내기를 했다고 합니다. 해밍웨이, 너 간결하게 글 잘 쓰잖아. 그러면 그냥 간결하게 그냥 한 6개 단어로 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소설을 쓸 수 있어? 그럼 우리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감동적인 글을 6개의 단어를 이용해서 쓸 수 있나 없나? 해밍웨이는 바로 냅킨에 6문장을 적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신지 않은 아기 신발 팝니다 라고 썼대요. 이게 무슨 소설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글을 그냥 읽지 말고 한번 1분간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기 신발을 파네요. 근데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이래요. 왜 신지 않은 거죠? 그리고 왜 그 신발을 파는 거죠? 아기가 죽었나 봐요. 아니 어쩌면 배에 아기를 가진 엄마일지도 모르죠. 또 어쩌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 어떤 친척이었다면요? 그럼 혹시 새 가족이 이 글을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가슴이 메어지네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좀 돕고 싶네요.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근데 저의 이러한 믿음은 파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를 만나고 나서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파인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이걸 왜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봐. 그러면 강의 내용은 저절로 떠오르게 될 거야. 스피니 2분의 1인 입자들이 페르미 디렉 통계를 따른다는 걸 대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내가 쉬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아직도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이런 깊은 동기를 가진 천재는 또 있었죠. 조선을 통틀어서 최고의 성군이라고 불릴 만한 임금,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천재가 글을 만들면 생기는 일, 바로 오늘의 주제, 우리 글 한글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호덕 선생님은 우리 글 한글에 대해 매우 깊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리처드 파인만, 세종대왕, 해밍웨이, 이호덕 선생님,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맞아. 그게 바로 내가 하고 싶던 말이야. 그지? 우리나라 말 한글, 우리 글 바로 쓰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원래 어려운 내용인 건 뭐 어떻게 말해도 어렵겠지만 원래 어렵지도 않은데 어려워진 것은 왜 그럴까요? 이 책은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외래어. 두 번째, 권위. 우리가 쓰는 외래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국말. 두 번째, 일본말. 세 번째, 서양말. 우선 이 세 가지 말을 무조건 안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말은 이미 우리 말 속에 너무나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안 쓸 수도 없고 안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글로 써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굳이 외래어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럼 우리 글로 바꾸면 더 쉬워지는 외래어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 답을 알 수는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선 조금 생각해보면 답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말과 글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아요. 당연히 말이 먼저예요. 말이 먼저 나왔고 글은 그 말을 글자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말을 쓰면서 입으로 말했을 때 부자연스럽거나 불편하고 또 알아듣기 힘든 말이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면서 우리 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다방면적 재능이 있습니다. 다방면적. 이 적은 중국말의 떠라는 말로써 우리말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무엇무엇의라는 소유격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굳이 쓰고 싶다면 무엇무엇의보다 무엇무엇에로 바꾸면 훨씬 말하기가 쉽고요. 이 문장을 고친다면 이렇게 고쳐볼 수 있겠네요. 다방면을 여러 방면으로 고치고 다방면적을 여러 방면에 라고 고치면 여러 방면에 재능이 있습니다 라는 쉬운 말이 되겠네요.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예, 여기서도 무조건이라는 말은 조건이 없다는 뜻이죠. 예, 수용하다라는 말은 중국말 수용에 하다를 붙인 말로서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쉬워지죠. 예,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예, 훨씬 쉬워졌죠. 가옥주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도 완전 우선 가옥주는 집주인이라는 뜻이고요. 임의적으로 라는 말의 이 적자도 차라리 빼버리면 더 쉬워집니다. 만약에 이 문장을 고친다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건물이 위치할 공간을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짜 우선 건물이 위치할 공간이라는 말은 그냥 건물이 있을 곳이라고 하면 되고요. 내부적으로도 라는 말은 그냥 내부에서도 라고 하면 됩니다. 검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중국말식이죠. 찐싱调查 라고 말을 하듯이 진행과 명사를 써서 명사를 하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국 어법인데 그냥 검토하겠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문장을 고치면 건물이 있을 곳을 내부에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번 주는 대체적으로 날씨가 맑다. 이번 주는 대체로 날씨가 맑다. 그 주장은 모순적이다. 그 주장은 모순이다. 중국말 사용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국말은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훨씬 쉬워지네요. 다음 살펴볼 외래어 일본말입니다. 일본말에는 피동문이 많습니다. 진다, 된다, 되어진다, 불린다 와 같은 말들이 그런 말들입니다. 회사에서도 메일을 보면 꼭 피동문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검토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도 매출이 크게 하락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피동문의 글을 즐겨 쓰는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심리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에 자신이 없거나, 둘째,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냥 아까 그 말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매출이 크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건물 내에서 흡연이 자제되어야 합니다. 이 말도 건물 안에서 담배는 자제해야 합니다. 혹은 건물 안에서 담배는 피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졌죠. 일본에 있어서는 이런 말투가 자연스럽습니다. 무엇에 있어서는 이라는 말도 일본 말입니다. 있어서는 빼고 그냥 무엇에서 라고 말을 하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말투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의 집으로 간다. 무엇의 하는 이 역시 소유격, 이것도 일본에서는 노라는 글자로 노 하더라도 발음하기가 쉽고 말을 할수록 경쾌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말에서는 의를 넣을수록 말의 흐름이 자꾸 끊기고 듣기도 좋지 않고 뜻도 괜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의의 의를 그냥 한번 빼보세요. 우리의 집으로 간다? 우리 집으로 간다. 그럼 이 글도 한번 바꿔볼까요? 그의 글의 최대의 장점은 쉽게 쓴다는 점이다. 그가 쓴 글에서 가장 좋은 점은 쉽다는 점이다. 이 영화는 과거로의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로의, 무엇의로의. 여기에서도 의는 그냥 빼버리면 됩니다. 이 영화는 과거로 떠나는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외래어 서양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입학하고 처음으로 영어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책에 위에는 영어 문장을 한 문장 쓰고 그 밑에는 그 영어 문장의 해석을 적는 숙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숙제를 하면서 저는 이런 말이 진짜 어색했어요. 예를 들어서 I met her yesterday 라는 문장이 있다면 저는 거기다가 해석을 이렇게 적는 거죠. 나는 그녀를 어제 만났다. 근데 이때 이렇게 적으면서 그녀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였어요. 아니 그 누구도 그녀라는 말을 평상시에 하질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어제 여자친구 만났어? 응, 나 어제 그녀를 만났어.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녀? 이런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영어에는 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죠. 예, have pp, 이 완료 시제와 수동문이 막 해서 have been pp 하면서 막 열심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예, 어쨌든 영어에서는 완료 시제라는 것이 있어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등을 표현을 해내는데요. 우리 글에는 이런 말법이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완료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상호 편지가 오갔었다. 이 말도 서로 편지가 오갔다. 예전에 한번 만났었다. 예전에 한번 만났다. 어떠신가요? 우리 글로 바꾸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네, 그럼 이어서 권위 있어 보이려고 괜히 어렵게 쓰는 말을 한번 살펴보시죠. 예, 여러분은 사람 무시하는 것 중에 제일 서러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돈 없고 부모 없고 이런 걸로 놀리는 것도 매우 서럽지만 저는 특히나 모른다고 무시받을 때 엄청 서럽더라고요. 그냥 설명하면 될 것도 꼭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칸트의 정언 명령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칸트의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하고 가르치듯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언 명령 알지요, 조건 없는 명령 아닙니까 라고 해서 제가 뭔가를 오히려 안다고 설명하면 어디든지 약간 부족한 점이나 혹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아는 점을 찾아서 그걸 얘기하면서 자기가 더 많이 안다고 자랑하고 싶어 해요. 왠지 영어를 섞어서 하면 좀 유식해 보이고 한자어로 경조사 초대나 감사 인사를 보내면 뭔가 격식 있는 것 같고 그런 말을 모르거나 쓰지 않으면 은근히 무시하는 뭐 그런 태도들이죠. 네, 이런 경향은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옛날부터 벼슬아치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유식하고 어렵게 써서 본인들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했죠. 봉건 시대에는 중국 글을 썼고요.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일본 말을 썼고요. 해방 이후에는 서양 말을 썼고 또 앞서 썼던 그 말들이 그대로 남은 거죠. 이런 말은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저희 스터디 센터는 최신식 크리에이티브 룸과 소셜 스페이스 그리고 인디비주얼 룸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냥 공부방인데 작은 방, 큰 방 있고 책상이 큰 거, 작은 거 있고 그 차이뿐이에요. 그럼 아름다웠던 우리말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말로 바뀌기 전에 우리나라 땅 이름 한번 보실래요? 우리 선조들은 그들이 살던 마을, 바라보는 산, 골짜기와 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가재골, 마을 뒤 골짜기에 가재가 많이 나서 이렇게 지었다고 하네요. 나비실, 나비가 많아서. 밤나무실, 밤나무가 많아서. 박달골, 박달나무가 많아서. 근데 이런 이름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가재골은 가재곡, 나비실은 첩곡, 밤나무실은 율곡, 박달골은 박다동이 되었습니다. 풀 이름, 나무 이름도 한번 보실까요? 삿갓나물, 잎이 삿갓처럼 생겼습니다. 쥐똥나무, 열매가 쥐똥 같아요. 애기 똥풀, 꽃의 색깔이랑 줄기를 꺾었을 때 나오는 그 물이 아기 똥 같대요. 달개비, 닭볕, 은방울꽃, 꽃이 은방울 같대요. 쓴바귀, 맛이 쓰답니다. 시금치, 맛이 시다. 제비꽃, 제비가 다시 날아올 때 피는 꽃. 말똥굴레꽃, 이게 민들레꽃이라고 합니다. 봄이 와서 소똥, 말똥을 소똥구리가 옆에서 열심히 굴리고 있을 때 그 옆에 피는 꽃. 그 밖에 미나리, 미나리 아제비, 도깨비 바늘, 쥐 오줌풀, 재미있는 이야기가 가득 찬 풀 이름. 온갖 동물과 벌레와 풀과 나무들이 이야기하는 세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이가 있다면 어떤 말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아마 이런 우리 글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의 상상력도 쑥쑥 커질 것만 같네요. 근데 이런 이름을 양반과 학자들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도라지를 길경으로, 으름덩굴을 목통으로, 아주까리를 피마자로, 모란을 목단으로, 애기 똥풀을 백국채로, 질경이를 차전자로, 콩을 대두로. 어떻게 바꾸기 전 이름이 훨씬 정겹네요. 네, 지금까지 우리 글 바로쓰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외래어나 권위를 내세우는 말은 괜히 글을 어렵게 만듭니다. 어렵게 써서 수준 높은 글이 아니라 쉽게 써서 미천한 글이 아니라 어려운 것도 쉽게 쓸 수 있어서 위대한 글. 네, 바로 한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워진 글을 어떻게 우리 글답게 잘 쓸 수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말로 했을 때 편하게 써라. 둘째, 외래어, 외국 문법을 우리말과 말법으로 바꿔라. 셋째, 피동문 말고 능동문으로 써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